어제 예고가 됐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확정 발표했죠. 이걸 두고 이제 대출받아 집 사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과연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가계부채 총액은 한 1,400조에 달하고요. 네. 특히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이 가계부채의 비율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예. 현재 지금 한 179가 되는데요. 예. OECD 평균이 135에 비한다면 상당히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특히 지난 2년간 아주 빨리 올랐는데요. 예. 증가를 했는데 연평균 129조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평균 60조가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네. 지난 2년 동안 그 증가세가 2배나 더 이렇게 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현재 지금 전체 가구 한 70%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고, 예. 실제 한 75%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리가 오르면 돈을 갚는 것이 어려지는 이른바 한계 가구가 작게는 한 130만 가구, 많게는 한 150만 가구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내관으로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심각하군요. 예. 총액도 심각할 뿐 아니라 최근에 급증세가 더 걱정이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지 빚 못 갚아서 뭐 일부 가게가 파산 정도가 아니라 내수 시장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빚진 가구의 75%가 이미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내수시장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부가 내놓은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표방하는 거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켰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예.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돈을 빌리는 것을 억제는 건강한 대출을 이제 그 제도로서 도입하는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취약 차주, 그러니까 그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예. 정부 여러 가지 이제 구제책을 제시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축으로 이번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환할 능력이 없는 이상으로까지 빌려주는 걸 허용하던 거,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도하게 돈을 빌리는 것을 네. 그 심사 과정을 이제 좀 기준을 강화시켜서 함부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예.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도입된 그 제도가 이른바 신 DTI를 해가지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써왔었는데 앞에 신자가 붙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019년에 도입하겠다고 했던 것을 예. 내년 하반기에 이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시기를 이제 당겼습니다. 이런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새로운 제도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취약 차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가 고정금리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만 예.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 취약 차주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뭐 10년 동안 빚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지금 이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탕감해준다는 이야기.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해버린다. 네네. 네. 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그 소위 뭐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는 즉 상환 능력을 봐서 대출해주도록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신규 대출을 늘리는 거는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예. 기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줄여나가는 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 DTI라는 것은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면 예.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신규 대출 원리금을 다 합산해 가지고 예.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을 일정한 뭐 예컨대 40%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해서 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기존 대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래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즉 앞으로의 신규 대출이 추가적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건 좀 막겠다는 효과는 있는데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쪽의 노력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 정부가 특히 이제 상환 능력이 없고 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예. 뭐 예컨대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혹은 상환하는 기간을 더 유예시켜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제도로 이제 도입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특히 그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긴급 처방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른바 잠재적인 위험군에 있는 이런 그 차주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지금 차주가 전체 지금 돈을 빌린 그 차주 중에서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지금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부채의 구조 자체는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증가세도 조금 최근에 와서 가파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파리 대책 이후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그런 금리로부터 장기 금리로 전환이라든가 분할 상환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있다든가 예. 그다음에 소득 계층이 조금 높은 사람들의 가계부채 어떤 비중이 높은 이런 측면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남들 건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대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 성장을 이제 강화시켜 가지고 예. 뭐 일자리라든가 소득을 근본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부채를 갚도록 한다 이런 이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도 또, 뭐 또 일종의 투자적 효과를 노리고 빚을 내서 두 채, 세 채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없는 거 아닐까요? 요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제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건 이미 지난 8월 2일 이른바 파리 대책 때 예. 서울 전역을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예.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고 이미 여러 가지 예. 정책을 지금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효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요? 내년 4월 1일까지 팔아라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다주택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1주택,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 금리에다가 최대한 40%까지 금리를 가산해서 이제 그 양도세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시행이 내년 4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도 정부는 뭐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아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다른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4월 1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죠? 예. 안 되면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마 그 카드가 유일하게 옥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이제 가계부채 대책은 새로운 다주택자들이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아까 신 DTI 같은 것들은 알겠습니다. 뭐 갭투자 같은 걸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럼 뭐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미흡합니까? 뭐 정부는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못 사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에 집을 못 사도록 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조건만 갖추면 여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구멍은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이제는 대출 정책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선진국의 어떤 시장과 같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책이 혹은 정책이 필요한데 예.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40년간 고도 성장기 때 이게 시장 성장을 위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예컨대 뭐 선분양 제도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보다는 거래세를 더 강화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재건축 시장을 너무 이렇게 좀 돈이 되도록 하게 만든 그런 것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후분양 제로의 전환 그리고 방금 세제 조정. 세제 조정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좀 낮추고. 예. 그다음에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잡기 힘든다 봅니다. 네. 네. 이처럼 뭐 오랫동안에 걸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좀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 근본 대책보다는 뭔가 조금 편법적인 피해가는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효과 못 발휘하고 또 찔끔 다른 거 내놓고 이러면 계속 시장에 끌려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뭐 지금까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요. 크게는 3차례 정도 지금 나왔는데 네. 대개는 대중요법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지난 그 정부 하에서 규제가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시장이 이제 과열화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잠재우는 것을 우선을 해서 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예. 시장 자체를 그야말로 선진화시키는 이렇게 뭐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바꾸는 정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또 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조금 답답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전방위적 돈줄 제기로 요약됩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겠다. 이겁니다. 사실 과거 모든 정권이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과연 이번엔 될 것인가? 여기서 된다는 의미는 부작용 없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정책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시죠. 박광온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대책 핵심 목표를 어떻게 잡고 세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집을 많이 또는 뭐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어떤 분들에 예.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양날개 정책인데요.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기도 하고, 예. 종합적인 그런 대책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택 살 때 대출 관련된 것, 또 뭐 자영업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집단 대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주택 대출에 관련해서. 네네. 박 의원님,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네.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택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 반 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 집을 살 때 이제 우리가 통상 그 어느 정도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인가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예.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예.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DTI니 뭐 LTV니 그런 거죠? 네, LTV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지금까지는 갖고 있던 여태까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음 주택 살 때 그것에 한해서만 또 다시 계산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다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 한 채를 지금 샀어요, 이미.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집으로 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계산 방식이면은 1억 5천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50%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DTI 계산 방식을 쓰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주택 살 때는 8천만 원밖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왜 갑자기 최근 1, 2년 사이 이렇게 증가세가 폭증했냐. 예. 10% 이상으로 뛰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고 보면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그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으로 해서 늘어난 그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택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박 의원님, 여윳돈 가지고 투기하는 진짜 부자들 그들한테는 타격을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예. 근데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윳돈 가지고 집을 사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다들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없게 돼 지금 저는 이분들이 집을 사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 하는 건 저는 얼마든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하고 계속 이 집을 여윳돈으로 사가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예.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는 이제 저는 그때는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유세. 가지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보유세. 이 카드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까?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게 보유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유세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유통질서죠. 저는 유통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면서 그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죠. 그럼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주택 몇 개부터 다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주택담보대출 신 DTI로 돌아와 보죠. 네.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생각해서 하나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은 사실 실수요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이제 될 수 있죠. 틀림없이.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다 마련을 할 텐데요. 이 경우 부모님이 다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녀들의 소득을 같이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자식 결혼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자녀의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정보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집에서 감당이 되는 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이 구입하는 집 주택이라고 해도 감당이 되는 것인가를 자녀 소득까지 다 통계내서 보겠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너무 자녀가 아직 어린데 미리 사놓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건 뭐 충분히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책 외에도요,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사 통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는데 이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 한도를 6억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또 보증 비율도 최대 90%까지 보증되던 걸 80%로 줄이는 이런 정책도 시행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주택담보대출도 확 줄고 집단대출도 이렇게 확 줄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과 소비는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유통 질서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어지럽혀져 있었다. 예, 정상화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너무 거품이 끼었다. 그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거품이 끼고 실수요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임대 사업자가 이제는 이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청취자 중에 계세요. 참 솔직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고 그거 이제 필요할 때 팔아서 애 등록금도 내고 노후 자금도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우려는 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예.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방식의 길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거죠. 연착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박 의원님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속 조치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보고 별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 카드가 나오는 거군요. 일명 보유세 카드.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 무슨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지극히 저로서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수준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세요. 박광훈 의원이었습니다. (2014년) 사이에 연평균 60조가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네. 지난 2년 동안 그 증가세가 2배나 더 이렇게 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현재 지금 전체 가구 한 70%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고, 예. 실제 한 75%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리가 오르면 돈을 갚는 것이 어려지는 이런 한계 가구가 작게는 총액은 한 1,400조에 달하고요. 네. 특히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이 가계부채의 비율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예. 현재 지금 한 179가 되는데요. 예. OECD 평균이 135에 비한다면 상당히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특히 지난 2년간 아주 빨리 올랐는데요. 예. 증가를 했는데 연평균 129조가 증가했습니다. 어허. 이 수치는 2007년부터
어제 예고가 됐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확정 발표했죠. 이걸 두고 이제 대출받아 집 사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과연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가계부채 총 130만 가구, 많게는 150만 가구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내관으로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심각하군요. 예. 총액도 심각할 뿐 아니라 최근에 급증세가 더 걱정이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지 빚 못 갚아서 일부 가게가 파산 정도가 아니라 내수 시장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빚이 진 가구의 75%가 이미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내수 시장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부가 내놓은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표방하는 거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켰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예.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돈을 빌리는 것을 억제는 건강한